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패스먼 허정웅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대기업 임원분한테 강의를 드리다가 그 임원분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수출이 되게 괜찮은데 환율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환율이 지금 막 1360원을 뚫고 1370원까지도 가고 있는데 수출이 좋은데 도대체 왜 환율이 오르냐? 본인이 알고 계시는 어떤 경제학적 상식과 조금 많이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렸었고 그 답변을 좀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도 공유해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매크로 이코노믹스, 거시경제 쪽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어떤 특정 한 개, 두 개 이유를 가지고 환율이 왜 저렇게 움직이는지를 콕 집어서 말하는 거는 사실 의미도 없고 정확도도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너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예측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본 영상은 거시경제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의 기본적인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만 조금 원인을 추렸다는 거 감안하고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가장 최근에 발표됐었던 3월 수출입 동향 관련 자료를 조금 보시겠습니다. 수출, 수입, 그리고 무역 수지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지금 최근에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수출이 굉장히 좋죠. 지금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전년 동월 대비 18.2%가 올라갔고 2월 달이 4.8%, 3월 달이 조금 줄어들기를 했지만 3.1% 전년 동월 대비 하면서 수출은 뭐 완만하게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월 달 수출이 왜 18.2%라고 굉장히 높게 나왔냐면 요 앞쪽으로 가보시면은 작년 1월 달 있죠. 23년도 1월 달이 22년도 1월 달에 비해서 마이너스 16.4%를 되게 많이 꺾였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조금 18.2% 높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출은 완만하게 뭐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찍고 있죠.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국내 소비가 조금 위축되는 경향도 있을 거고 가장 크게는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입액 자체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역 수지는 이제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거, 우리나라가 정해진 기간 동안 수출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거고 수입은 우리가 외화를 유출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입에서 수출을 빼면 우리나라가 외화를 뭐 특정 기간 동안 얼마나 넷 개념으로 순 개념으로 벌어들였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1월 달 이후에는 2, 3월 달 계속 43억 달러 가까이 나오면서 무역 수지는 되게 좋아요, 상황이. 물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수입이 조금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무역 수지 흑자다, 그러니까 불황형 흑자다라고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따로 의견을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무역 수지가 40억 달러 이상 지금 유지가 되고 앞으로 또 요거는 조금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형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임원분께서 질문을 주셨던 거는 바로 환율 쪽이에요. 그분께서는 대기업에서 이제 계속 수출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이렇게 잘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환율이 떨어진다, 달러 원 환율이 떨어진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저희 경제학과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경제학과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근데 최근 3달 동안 달러 원 환율의 움직임을 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오늘 지금 촬영 일자가 4월 12일이고요. 오늘 제가 요거 캡처를 해서 바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가 지금 캡처한 시점 기준으로 환율이 1370원을 뚫었습니다. 지금 여기 거의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1310원대로 이제 쭉 떨어지면서 이제 다시 1200원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환율이 다시 치솟으면서 1370원을 넘는, 그래서 사람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 임원분께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경제학적인 상식과 좀 많이 달라서 당황스러우신가 봐요. 그래서 저도 경제학과 출신이고 그 임원분께서도 경제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경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익숙한 경제 논리, 왜 수출이 잘 되면 환율이 떨어진다고 보통 인식을 하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 우리가 무역 흑자가 나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한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달러가 우리가 수입을 통해서 유출되는 달러보다 많게 됩니다. 그럼 국내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달러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우리 외환 시장에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달러의 공급이 증가하고 원화는 그대로 있으니까 달러의 희소성이 떨어지는 거고 상대적으로 원화가 귀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원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가 만만해지는 거죠. 달러가 이제 약세가 되니까 달러 원 환율은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서서히 그동안 뭐 기존의 달러 원 환율이 높았었다고 한다면 기존의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좋았다면 환율이 낮아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서서히 후퇴하면서
이제 조금 밸런스를 찾아가는 요렇게 저희가 거시경제학에서 배워요. 아마 그 임원분께서도 그게 가장 익숙하신 분이었을 거고. 근데 환율이 이상하게 나온다는 거죠. 환율이 저의 상식과 저희의 직관과는 반대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원화가 약세가 되어야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분께 제가 드렸던 설명이 이 부분이에요. 그분께서는 이제 실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위주로 생각하시는 분인 거죠. 근데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제 입장에서는 경제는 두 가지 엔진으로 달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실물 경제라는 엔진으로 하나 달리고요. 두 번째 엔진, 금융 경제라고 하는 엔진으로 달려요. 그분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거는 수출 수입, 그리고 무역 수지, 흑자 이런 쪽을 강조를 주신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환율, 외환, 뭐 달러 이런 개념들은 실물 경제 하나로만 움직이지 않죠. 금융 경제 쪽에서의 어떤 임팩트가 있는지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기준금리예요. 제가 한국의 기준금리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가장 최근 숫자까지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 미국이 지금 금리가 5.5%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3.5%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이게 왜 이례적인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금리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뭐 이론적으로도 깊게 들어갈 수가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 느끼시는 그냥 대출 금리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때 그 사람의 신용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즉 그 사람이 내 돈을 못 갚고 부도가 날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나는 그 사람한테 높은 이자율을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믿을 만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대가, 즉 이자율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 X축을 어떤 위험이라고 두고 세로축을 이자율이라고 치면 당연히 우상향하는 선형의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어요. 한국과 미국을 비교를 하게 되면 당연히 미국 경제가 강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국심이 투철해도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보다 강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탄탄하고 신용도도 높아요. 일반적으로 미국의 금융 경제에 들어가 보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자율이 낮은 것이 정상입니다. 너무 신용도가 높은 나라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기준금리 차원에서도 상식적으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낮아야 돼요. 근데 지금 돌아가 보시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습니다. 언제부터? 22년도 하반기부터 더 높아요. 이게 지금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미국 경제가 더 탄탄한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더 높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신용도가 더 높은데도 이자율을 많이 주는 미국 시장에 약간의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환율이 조금 안정화를 찾는다고 하면 환율이 그러니까 1,300원이 넘었었던 거가 만약에 1,200원대로 돌아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떤 기대가 있는 거냐면 요렇게 될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 경제가 언제까지고 좋을 수가 있겠냐. 미국이 5.5%라고 하는 기준금리가 5.5%면 일반 시중금리는 이거보다 훨씬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무리 미국 경제라고 하더라도 5.5%가 넘는 시중금리를 지탱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때가 되면 미국의 경제가 꺾일 거고 그거를 이식한 미국의 연준, 페드죠. 페드가 5.5%에서 기준금리를 낮춰줄 거다 언젠가는. 그러면 한국의 3.5%보다도 낮은 그 기준금리대로 내려와 주면 언젠가는 이게 정상화될지 않겠느냐. 그거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다시 이제 원화를 조금 사면서 달러 원 환율이 낮아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최근에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기 전에는 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지금 빅테크 기업들 쪽으로 조금 자원과 성장과 기대가 많이 쏠리고 있고 미국의 일반 제조업, 일반 서비스업 시장들은 조금 어렵다는 소식도 종종 들려오고 있거든요. 뭐 백화점에서 뭐 대량 해고가 있었다는 등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연히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는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AI 관련된 기업들 말고는 조금 어려운 기업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를 고려했을 때는 기준금리를 낮춰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미국 경기 지표입니다. 제가 CPI 물가 지표 가지고 왔고요. 미국의 실업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라고 하는 거를 가져왔어요.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요 CPI의 목표치를 2% 정도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물가가 평균 2% 정도 상승하는 것이 경기가 너무 뜨겁지 않은 수준으로 컴다운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들어올리고 있는 모습이죠. 3% 밑으로 잘 안 내려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곧 있으면 4%까지도 찍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그럼 고용 시장은 어떠하냐?
실업률 볼까요? 실업률이 4% 밑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4%대로 올라가나 했는데 다시 꼬꾸라지면서 고용시장도 살아있네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노동자들이 뭐 레이오프, 해고를 당하게 되면 실업수당 청구를 하거든요. 다음 일자리를 찾기 전까지. 근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매 2주마다 나오는데 2주마다 이게 지금 25만 명을 넘지를 않아요. 작년 7월 때 잠깐 넘었었고요. 그 이후에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고용시장도 뜨겁고 물가도 그렇게 내려오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금융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국 경제가 금리가 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버티네? 엄청난 성장과 엄청난 펀더멘털을 갖고 있나 보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려주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표가 요 맨 위에 있는 표가 미국의 기준금리고요. 밑에 있는 게 제가 이제 페드워치에서 가져온 채권 시장의 예측치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각 여기 날짜마다 미국의 FOMC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오른쪽 숫자 기준으로 보세요. 현재 금리가 딱 5.5%, 550 요게 550 bp라서 5.5%거든요. 그러니까 5월달 FOMC 기준으로 뭐 96.2% 확률로 5.5로 그러니까 동결될 것 같다. 6월에도 동결될 것 같고 7월까지도 동결될 것 같다. 9월에 가서야 한번 내려줄 것 같다라고 지금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베팅을 걸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24년도 12월이 올해의 마지막 FOMC거든요. 그럼 요게 지금 5%대에 있어요. 그러면 2번 내리는 거거든요. 요 지표가요. 요 예상치가 작년 연말 올해 초만 하더라도요. 24년도 한 해 동안 잘하면 금리 5번 내릴 거고 많이 내리면 6번까지도 내려줄 거다라고 하는 그 베팅이 되게 팽배했었어요. 근데 지금 3개월 정도 지났죠. 만 3개월 정도 지났는데 3개월 동안 미국의 경제 지표가 꺾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치가 지금 아닌데 기준금리 안 내려줄 것 같은데 24년도 연말까지 가더라도 금리 2번밖에 안 내려줄 것 같은데 그리고 금리 1번밖에 안 내려줄 것 같은데라고 베팅하는 사람들도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이러다 보니까 기준금리 미국 더 이상 안 떨어져. 요렇게 될 거야 라고 본다는 거죠. 미국이 기준금리가 5.5%로 유지되는 기간이 앞으로 점점 더 많이 길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고 그럼 한국의 기준금리 3.5%와의 그 2%포인트 격차가 계속해서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금융시장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성장도 미국이 더 잘해. 한국이 지금 반도체가 성장이 다시 올라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AI 산업의 성장 자체의 과실은 미국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먹을 거거든요. 그럼 성장은 미국 쪽으로 쏠려 있어요. 위험도 미국이 더 낮아요. 신용도가 높아요. 근데 기본적인 이자율도 미국이 더 많이 줘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러면 실물 경제를 바라보는 게 아닌 금융 경제를 바라보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야, 더 이상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한국을 떠나고 미국으로 자금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 경제의 두 엔진을 정리를 해드려 보면 실물 경제 제가 앞에서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수출 수입이 좋아도 이게 약간 수입이 떨어지면서 나오는 무역 수지지 수출이 폭발하면서 나오는 무역 수지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실물 경제가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임팩트가 그렇게 강하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반면에 금융 경제 쪽에서 야, 원화 팔자, 한국에 더 이상 있지 말자. 달러 사자라고 하는 움직임은 훨씬 더 강하고 너무나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임팩트가 더 세니까 환율이 끌어올라가지는 거예요. 원화가 약세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비단 한국만의 문제냐? 아닙니다. 자, 그 지금 달러 N 환율하고요. 달러 위안 환율, 동아시아 주요 3국의 환율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프가 앞에 달러 원 환율의 그래프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N저로 가고 있어요. 요 달러 N이 올라간다는 건 N이 약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계속해서 N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위안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만의 어떤 문제라고 한다면 달러 위안 환율, 달러 N 환율은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한국 달러 원 환율만 올라갔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동아시아 3국의 화폐가 다 약세로 돌아서고 모든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금융경제적인 그런 논리가 조금 더 설득력이 없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제 고객 중에 한 분이신 어떤 임원분께서 실물 경제 쪽에서는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왜 이렇게 환율이 급격하게 치솟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물 경제만 보지 마시고 금융 경제 쪽에서의 움직이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답변 드렸었던 내용을 조금 자료를 활용해서 정리를 해드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유만으로 환율이 올랐다고 단정할 수는 당연히 없는데 이제 영상 보시
보시는 분들,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경제학적인 요소들, 금융경제, 거시경제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요인 정도는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계셔야 글로벌 금융경제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기 위해서 영상 찍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